스타북스 오늘의 책은 김수영을 위하여입니다. 이 책은 우리 시대 첫 시인이자 마지막 시인 김수영의 서러운 리얼리즘을 다룬 책입니다. 김수영에게 시인이란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며 자유를 살아내는 일을 뜻했기에 김수영을 읽는 것은 자유를 읽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김수영이 죽은 지 50여 년이 지난 지금 강력한 인문정신의 소유자였던 김수영을 통해 한국 인문학의 뿌리를 찾고 있습니다. 또한 인문정신이 사라진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진정한 자유와 인문정신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인문정신이 있었습니다. 시인 김수영의 삶과 철학을 담은 책 김수영을 위하여의 저자 철학박사 강신주 선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수영 시인에 대한 책을 쓰게 되신 계기가 궁금한데요. 어떤 계기로 책을 쓰셨는지요? 이게 우연인데요. 책 에필로그에서도 밝혔지만 작년에 저희 아버님이 6월 16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이제 서울에 사시다가 갑자기 어르신들이 막 고향 갈 때 있잖아요. 그래서 좀 느낌은 안 좋았는데 제가 경남 함양인데 거기 가셨다가 자전거 사고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6월 16일이에요. 몰랐어요. 그냥 이러다가 갑자기 막 급하니까 아무 준비도 없이 영정을 이렇게 모셔놓고 이제 손님들 급하게 온 사람들 가고 한 1시, 2시쯤 되니까 6월 16일? 6월 16일 이러다 보니까 그때 돼서 알았어요. 김수영 시인이 돌아가셨던 게 그 68년 6월 16일이에요. 같은 날이죠. 그래서 돌아보면은 이제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금 40대 중반을 좀 넘었으니까 저희 아버님 때 못 배웠고 힘들었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신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저한테 아버지의 이미지요. 존경할 만한 무서운 아버지였지만 같이 이야기하고 고뇌를 나눠줄 아버지는 사실은 아니셨거든요. 너무 바쁘셨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대나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저한테 일종의 정신적 아버지 같은 노릇을 했던 게 김수영 시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거나 내가 나약해지거나 비겁해질 때 하루에 한 편씩은 꼭 읽었었던 것 같아요. 시집을 계속.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 딱 보니까 그냥 이상한 느낌인데 이제 내가 어른이 되나 보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가 안 보여야지 어른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이를 50을 먹어도 아버님이 그 사람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도 아직도 아버님이 생각했던 가치관을 받아들이면 어린애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임재 스님 같은 경우가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를 죽여라. 그래야 해탈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그건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갑자기 너무 많이 끌고 왔다 김수영을. 그러니까 김수영이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저랑 이제 비슷한 나이 또래가 이제 되고 그때 이제는 내가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때 집필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때. 근데 사실 이게 나중에 묘하더라고요. 이제 집필을 하는 과정이 아버님 생각을 하고 김수영만 생각한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님. 뭐 아버님에 대한 그 장례 절차는 다 밟았지만 장례 절차 이렇게 밟고서 또 글 쓰고. 근데 이게 마지막 에필로그까지 딱 탈구가 끝나니까 아버님이 보고 싶어서요, 거꾸로. 그래서 그때 막 이제 그 납골당 주변을 막 가보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 책을 다 완성을 하니까 두 분을 다 보낸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도 보내고. 그래서 에필로그 쓰고서 그러니까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갑자기 홀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른이 돼버려야 되는. 그러니까 아버님과 관계가 그랬다 하더라도 아버님을 제가 일정 정도 의지를 했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월 16일이 공교롭게 이렇게 매치가 돼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는 누구한테 기대면 안 될 나이가 된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버님도 이제 묻고 이제 김수영도 묻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글을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조사 같은 거죠. 마치 우리 묘비명 있잖아요. 묘비명처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끔가다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면은 그 사람과 거리가 두어지는 거거든요. 객관적으로 묘사를 하면요. 그렇죠. 그림 그릴 때도 똑같죠. 너무 많이 붙어 있으면 못 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글 쓰는 행위는 굿바이 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농담 삼아서 그러죠. 누구랑 헤어지고 싶으면 그 사람 묘사하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그러면 거리 둬서 보여주면서 사랑하면 사실은 그 사람 가슴팍에 묻혀서 그 사람 안 보는 게 좋아요. 따뜻하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김수영을 위하여를 이 책에 글을 쓰면서 예. 거리를 두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다 끝나고 나니까 어른이 된 거는 같은데 예.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에필로그 쓰고 그렇게 마음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저희 아버님 아주 묘해요. 그러니까 6월 16일 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첫 기일이 왔잖아요. 예. 근데 이게 아버님한테 하고도 또 이제 김수영이 또 돌아가신 날인 거예요, 나한테는.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한테는 얘기는 안 하지만 이제 와서 이제 카페 같은 데서 이제 김수영 시를 또 한두 편 이제 또 읽어보면서 나름대로 조문을 또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 김수영 이게 저한테는 이상하게 이제 겹치는. 그러시네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제목은 어떻게 정하신 건가요? 제목은 예. 보통 책을 제가 한 17권 정도 단행본을 썼는데 제목을 처음엔 제가 정했다가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제목 감각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편집자들이 정해주는 대로 가요. 그리고 왜냐하면 또 아이가 태어나야 그 아이에 걸맞는 이름이 나오지. 예. 이름을 먼저 정하고 아이를 낳는 법은 없으니까요. 예. 근데 저 책은 제가 주장을 한 게 저 사실 위하여라는 글자에 위자라는 글자가 한자가 위자만 한자고 하여 그랬을 때 저건 우리나라 말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 영어로 따지면 포예요, 포. 예. 근데 이 포라는 글자를 왜 좋아하냐면요. 투 그러면은요. 예를 들면은 기차를 타면 투 부산 그러면 부산에 도착하는 거고 예. 포 부산 그러면은 부산으로 가는 기차니까 예. 중간에 어디서든 내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김수영을 위하여의 느낌에는 포 김수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수영으로 도달하는 길에 다 이렇게 역마다 내릴 수는 있겠지만 그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도달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러니까 도달할 수 있을까? 도달할 수 거기까지. 있을까?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제가 부제를 그래서 우리 인문학의 자긍심이라고 이제 달았는데 예. 우리의 지식인서부터 일반 사람들까지 이렇게 김수영 시집을 읽으면 내가 어떻게 김수영까지 갈 수 있을까? 근데 김수영이 살아냈고 생각했던 게 옳다라는 건 알거든요. 예. 그래서 김수영을 이렇게 정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쭈루루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멀리 있는 것, 하지만 도달해야 되는 것, 중간에 가다가 지쳐서 어느 역에 멈출 수는 있지만 가야 되는 것. 그래서 그런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독자들이 보시면서 책의 어떤 부분에 김수영 씨가 이렇게 탁 이렇게 필이 딱 올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머물러도 김수영의 방향인 거죠.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쫙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주장을 했는데 제가 너무 이게 정색을 했나 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정색을 했던 편집자 그냥 받아들였는데 본인 생각은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책은 이 제목이 나왔겠다가 있었는데 제가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그냥 김수영을 위하여라고 하자. 그랬더니 이제 이 편집자도 제가 이 책 나온 자초지종을 아니까 무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제목을 그렇게 정하게 됐죠. 예. 지금 이제 우리 인문학의 자긍심이라고 아까 잠깐 표현을 하셨는데 이 책에서도 인문학이 고유 명사의 학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어떤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거는 이렇게 다 경험하시는 건데 이 시를 읽어보면은 김춘수의 시랑 이상의 시랑 김수영의 시랑 서정주의 시가 다 다르죠. 그렇죠. 다 다르죠. 그러니까 시라고 묶일 게 없어요. 다 달라요. 그 예술도 그런데 홍상수의 영화랑 김기덕의 영화랑 박찬욱의 영화가 다르죠. 그렇죠. 근데 철학도 그래요. 니체의 철학이랑 공자의 철학이랑 장자의 철학이 다르죠. 그렇죠. 그 인문학을 보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고유명사. 그러니까 자기에 걸맞게 자기 자신의 느낌, 감정에 솔직하게 그걸 표현을 하는 정신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강신주가 인문학자면 저의 목적은 강신주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니체 책만 읽어봐도 그 사람을 왜 존경하냐면요. 어느 구절을 딱 읽어봐도 니체다라는 게 나오고요. 홍상수 영화 보셨죠? 그 딱 보면은 한 부분만 봐도 그렇죠. 홍상수적이죠. 그렇죠. 부러운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스타일을 만든 거예요. 근데 남의 사람들은 스타일이 없으니까 남의 스타일을 흉내내죠. 그러니까 이제 인문학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누구 흉내내고요. 자기 시 아닌데 그거 자기가 읊은 것도 흉내내는 게 인문학이라 생각해요. 근데 인문학은 항상 강요하는 게 네 목소리를 내라. 이런 거거든요. 너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니? 이런 거예요. 너 당당하게 너의 목소리를 내니. 그래서 고유명사의 학문이라는 게 모든 인문학자의 궁극적 꿈은 자기 자신에 이르는 것. 그러니까
강신주면은 이런 거죠. 제 책의 일정 부분을 보더라도 어느 독자든지 간에 예. 앞부분이 다 찢어져서 없어졌어도 딱 보면서 이거 강신주 선생이 쓴 거 아니야? 예. 이렇게 되면 전 성공한 거고요. 만약에 딱 보면서 이거 네 책가 썼나? 누가 썼나? 이러면은 예. 실패한 거죠. 아. 그래서 인문학은요, 흉내내기에 반대에 있는 어쨌든 그런 거. 아. 반대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가 이제 요새 인문학 강의가 있어서 많이 다니면 예. 제가 좀 충격받는 건 인문학을 화장품이라고 생각해요. 향수처럼. 아,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향수처럼. 그러니까 예. 고상해 보이는 거예요. 아, 고상해 그러니까 보이는. 막 누굴 분석할 때 뭐 예. 락강은 이렇게 얘기했고 예. 무슨 롤랑바르트는 뭐라고 얘기했고 뭐 들레즈는 뭐라고 얘기했고 있으면 인용하면 있어 보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김수영이나 위대한 인문 정신이 항상 우리한테 가르쳐 줬었던 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누구 흉내내지 말고 네 목소리를 내라.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짜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그 구절이 진짜 감명 깊은데 짜라투스가 막 가르친 다음에 애들한테 그래요. 나를 따라하지 마라 그래요. 아.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철저하게 버려서 너희 삶을 긍정할 때 짜라투스트라는 너희에게 가리라. 그러니까 나와 같은 짜라투스트라 뜻에서 사람들이 흉내를 낸다고요. 예. 근데 짜라투스트라가 얘기했었던 것들은 그런 거예요. 너희 각자로 쓰면 너희 각자가 짜라투스트라다. 그러니까 니체도 그 얘기를 하고 예. 김수영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문학 하는 사람들의 기본 정신은 너답게 살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러다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다른 학문은 뭐 객관적이고 보편적 학문을 지향하는데 인문학은 고유명사의 학문이다. 이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고 시인이 뭐 그거에 가장 큰 대표적인 사례겠죠. 시인들 완전한 개성들이요. 예. 그 김수영 시인의 삶이나 시를 보다 보면 자유라는 그 단어 의미가 계속 이제 따라다니게 되는데요. 그 김수영 시인이 결국 삶과 시가 자유로 대표되고 표현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죠. 100%죠. 자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언뜻 그 어른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뭐냐면 어린아이는 누구 말을 들어요. 아, 누구 말을 듣는다. 근데 어른은 자기가 뭘 하잖아. 근데 어른들 중에서 남의 말을 들으면 어린애예요. 그 제가 아까도 언뜻 얘기했잖아요. 50, 60 먹어도 아직도 자기 생각을 못하고 성현의 말씀이라고 따르거나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훈을 따르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건 어린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어른스럽게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고 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자유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결정하면 뭐 주변에서 좋아하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 하지 마 이렇게 나오면 저항할 수도 있는 거죠. 저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그걸 막을 때 그래서 우리 사회도 보면은 1945년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가장 많이 했던 게 문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내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자꾸 독재 권력이나 이런 데서 검열을 하면 싸우는 거죠. 그렇죠. 내 말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인문학이라든가 문인들의 그런 정신들을 알고 김수영도 그 점에서는 이제 마찬가지죠. 자유의 정신에서는 뭐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유를 잘 몰라요, 우리가. 왜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른다는 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선조 시대 때의 자유의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안방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그 규방의 그렇죠.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곱게 자라. 이 사람이 밤마다 자유로운데 왜 자유롭냐면 오늘은 모란을 수놓을까, 봉황을 수놓을까를 고민해요. 우리가 이걸 자유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카페에 가서 아메리카노를 먹을까, 라떼를 먹을까가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잣대로 이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 사회가 아직도 억압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곳에서 자유는 고통스러워요. 만약에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사회는 억압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뭐 자기 뜻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사회라면 어차피 뭐 제가 봐도 뭐 아이들이 공부해 나가고 하는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삶을 이렇게 꽃처럼 피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누구 흉내내잖아요. 변호사 흉내를 낸다든가 그렇죠. 저 사람을 흉내내서 저 사람 거 배워서 외워가지고 난 저 사람이 쓴 책을 더 많이 외운 사람이니까 그래서 대학 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억압이 있는 곳에서의 자유는요 고통스러운데 억압이 있는데 자유가 고통스럽지 않으면
그 억압하는 자가 검열했던 범위 안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고르는 거예요. 그 저희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기껏 해봤자 카페에 가서 뭘 고르냐, CD를 뭘 사냐, 그렇죠. 이거를 자유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예. 근데 자유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조선조 시대의 그 여인과 별 차이가 없어지죠. 예. 오늘은 술을 모란을 놓을까, 봉황을 놓을까. 예. 근데 조선조 시대 그 여인이 자유롭다면 뭐겠어요. 자기 뜻대로 해야 되잖아. 그렇죠. 왜 여자인데 왜 나만 이래? 그렇죠. 이러면서 막 봉건제에 부딪히잖아요. 그럼 고통스럽잖아요. 예. 그 예를 들면 허난서론 같은 경우 힘들었잖아요. 그랬죠. 예. 우리가 그 사람을 자유롭다라고 그러지 규방에 있었던 사람이요. 규방에 있어서 이거 오늘은 뭐 할까? 오늘은 음식을 뭐 넣을까? 근데 우리도 돌아보시면 어쩌면 여러분들도 자유라는 게 그렇게 깨알같이 파편화돼가지고 예.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 그래서 이제 김수영 시인에 대한 이 책을 썼었던 이유도 예. 그 사실 어떻게 보면 당신들은 자유를 모른다. 모른다. 옛날보다 조선조 시대보다 지금 잘 살아서 뭔가 풍요롭고 예. 음식 가짓수 고르는 게 많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자유로운가? 진짜 자유로운가? 당신이니까 살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제가 봤을 때는 그래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 책을 낼 때는 다 이유가 있는데 예. 김수영의 중간만 가자. 아, 중간만 가자. 중간만 가도 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유롭다라는 것이 뭐 월급 좀 번 다음에 뭐 예. 물건 살까 이거. 그다음에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예. 노숙자의 자유는요. 노숙자의 자유가 없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라는 거는요, 사실은 우리가 보는 자본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돈을 못 벌면 자유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의 노예가 되면 우리는 돈이 주인이면 우리는 어린아이, 돈이 어른이면 우리는 아이에 불과하고 예. 그 어른 말을 잘 들어서 어른이 시키는 대로 물건들을 이렇게 뭐 사거나 이렇게 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예. 분명 이제 직감하세요. 이게 뭐지? 돈은 이제 많이 벌고 이러더라도 뭐야, 내가 할 수 있는 가짓수가 뭐예요? 새로운 제품 사는 가짓수들? 이거 가지고 있는 거. 예. 돌아보면 우리가 월급 받은 거 물건 사서 쓰고 물건을 산 다음에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떨어지면 예. 다시 또 일하고 다람쥐 쳇바퀴 예. 돌듯이.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여행지를 어디 갈까를 자유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은 실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예. 자본 안에 들어가 있죠. 아까 조선조 시대 때 여인이 그 봉건적 규칙 안에 예.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조그만 분야에서 자유를 누리듯이 우리도 거대한 자본주의, 이게 인간적인 걸까? 맞아. 내가 돈 쓰는 건 순간적으로 자유로워 보이지만 예.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돈을 만약에 우리가 못 벌게 되면 노숙자처럼 그렇죠. 부자유스러워 보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의 문제고. 그렇죠. 예. 그러면 나는 취업을 잘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나를 고용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그들이 원하는 시험 과목을 준비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대학생들서부터 우울하고요. 대학 중앙도서관에 가보시면 알잖아요. 애들이 전공을 모르겠어요. 법책이랑 영어책만 보거든요. 대학이 붕괴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답게 살 수 있고 자유를 구가하고 글을 쓰고라는 이런 게 별로 없고 애들 보면 그래서 이제 중앙도서관 보면 우울해요. 보면 들어가면 중앙도서관 들어가 보면 애들이 당연하죠. 예.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더 강한 사람들이 요구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공부하는 거죠. 제가 농담삼아 항상 그러는데 대기업에서 저 아프리카에 있는 소수 언어 있죠. 뭐 스와힐리어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 입사 시험 과목으로 채택되면 그거 다 공부할 거예요. 예,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무슨 자유가 있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겉보기에 우리가 물건도 많고 화려해지고 여러 가지 뭐 스마트폰도 발달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돌아보면 실제로는. 예,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 아. 그래서 이제 김수영 시인이 우리한테 소중한 건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를 가르쳐주는.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부자유가 있는 곳에서 억압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진짜 자유롭다면 고통스러워요. 아. 근데 억압이 좀 있고 내 뜻대로 분명히 못 살고 있는데 자유를 행사했는데 고통이 없다면 그 부자유와 억압한 곳에서 요구하는 것들이죠. 허용한 범위 내에서 예. 아까 그 조선제호 여인처럼 밤에 막 자유롭게 고민하는 거죠. 오늘은 무슨 뭐를 새길까, 뭐를 새길까 이런 거. 아. 그래서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는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요 삶과 거의 동의할 거예요. 예. 이게 그러네요. 없으면 예. 사실은 노예처럼 사는 거고 누가 부려지는 진짜 모르모토라든가 좀비처럼 진짜 예. 사는 건데 김수영이 이제 저도 이제 강의할 때 항상 깨어나라고 한 번밖에 안 사는데 어차피 훅 다 죽는데 예. 뭐가 그렇게 무섭냐고 한 번이라도 아니면 몇 시간이라도 며칠이라도 자유롭게 살려고 한번 발버둥 김수영 표현을 빌리면 몸부림이라도 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또 그렇게 하면요 사회가 좋아져요. 예.
자유로워진다고요. 예. 진짜로. 예, 그런 생각에서 자유라는 거 좀 이렇게 심각하게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 예. 김수영을 위하여란 책 자체도 다 사실은 김수영이라는 단어를 쑥 빼고요. 예. 자유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바꿔도 되죠. 해도. 예, 같은 것 같아요. 그 김수영 시인에 대한 이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김수영 시인의 시가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이 예. 책에도 이제 산문도 많지만 시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 책에 실렸던 안 실렸던 김수영 시인의 시 중에서 좀 저희한테 추천해 주실 만한 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그 사령이라는 시를 그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예, 예. 책을 쓰는 과정이 좀 슬픈 과정이 하나 있어요. 책은 종주하는 것 같아서 옆에 이렇게 종주를 하다 보면 좋은 길 보이잖아요. 예, 거기로 예. 가면 안 돼요. 아, 책은 그래요? 못 쓰여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들을 뭐 예를 들면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150편을 만약에 제가 정하잖아요. 예, 예. 쓰는 과정에서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예, 예. 못 쓰게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흐지부지해지고 아니면 해가 질 때까지 가야 될 곳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사령이라는 시가 왜 제가 이렇게 이걸 주목을 했냐면 예, 예. 죽은 영, 그러니까 자유로운 영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른의 정신이 아니라 예. 어린아이의 정신같이 예. 누구 말만 듣고 타인한테 의존하고 스스로 평가하고 느끼지 못하고 자꾸 물어보고 검열하고 하는 이런 정신이 사령, 죽은 정신이거든요. 근데 김수영이 사실은 그 자기도 그렇게 죽어 있다라는 느낌이 든 거 같아요. 어느 날. 스스로요? 예. 그렇게 자유로운 시인도요? 예. 예. 근데 김수영의 시들이요. 처음에 읽으면 좀 깝깝한 게 예. 김수영의 모든 시들은 진단서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병원의 진단서.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예를 들면 부자유스럽다? 그러면은 난 부자유스러워. 이런 자각에 이르면요. 어떻게 되냐면 자유롭게 되려고 그래요, 인간은.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병원에 딱 가가지고 진단서를 받아서 암이다라는 선고를 받으면 우리한테 선택지가 있잖아요. 복종할 건가 고칠 것인가. 예. 근데 만약에 내가 부자유스럽거나 이런 거를 모르게 되면요. 그냥 진짜 그게 부자유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예. 병원에 가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진단서를 딱 보면 엑스레이 딱 보면서 당신은 뭐 암 몇 개야? 뭐 이러면은 죽었네, 괜히 왔다. 예. 이럴 수가 있는데 그걸 봐야 고칠 희망이 생기죠. 그래서 그렇죠. 예, 예. 김수영 씨의 대부분은 그렇게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냉정하게. 의미에서의 진단서. 예, 예. 진단서요. 그러니까 죽은 영이다라고 예, 딱 쓴 이 시를 쓴 다음에 제가 봤을 때 김수영은 깨어날 거예요. 그래서 김수영의 시 중에 보면 소시민적 시 많죠. 예, 예. 그래서 예. 그 국어교과서에 황당하게 그걸 표현하는데 예. 4.19 시절에 우리 사회에서 싹튼 부르주아 시민계층이 가진 소시민적 사고를 반영한다. 뭐 이것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김수영은 소시민적이에요. 예. 나는 얼만큼 작으냐, 바람아, 모래야, 풀아, 나는 얼만큼 적으냐. 막 이러면서 자기의 소시민적인 예. 걸 밝혔는데 그거 밝힌 거는 내가 소시민적이잖아요. 그러면 소시민적으로 안 되려고 발버둥을 쳐서 그 한 1년여 지나면요. 완전히 소시민적인 걸 없애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김수영은 소시민적인 시가 몇 편 반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수영한테 시는요. 김수영의 산문에 나오는 건데 나의 시는 행동의 계시다. 예. 행동이 열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단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단서를 받아야지 행동이 열리잖아요. 당신 안 걸렸어. 이래야지 도망가던가 아니면 인간요법을 쓰던가 치료를 받는다던가. 그러니까 김수영의 시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령이라는 시를 딱 읽으면 김수영의 영혼이 죽었나 봐. 불쌍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내가 죽었다라는 걸 알았으니 깰 희망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사령이라는 시가 아까 얘기했던 자유의 느낌. 그러니까 사령은 자유가 없는 정신이거든요. 이제 이 시가 아주 예쁘고 가장 김수영적인 정신 같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들어봐야 되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죽어 있는 영혼에 대해 가지고 시를 보면은 너무 우습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이 느낌을 좀 가지면 좀 김수영에 금방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저희를 위해서 좀 시 사령을 좀 낭송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사령 김수영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회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어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시 괜찮지 않아요? 예, 그러네요. 예. 여기 이제 시 보면은 이제 처음에 자유를 얘기를 하고 예. 그리고 그 표현이 또 아프죠. 모든 것들 행동이 죽음에서 나온다. 사람이 뭐 죽었는데 행동하겠어요. 근데 이제 죽음이 이거 죽은 정신. 예, 예. 스스로 자유롭지 않고 굴종하고 복종하고 간섭에 물들고 스스로 판단 내리지 않으니까 죽은 거죠. 그러니까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니까 다 우울하죠. 예. 뭐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담장에 푸른 페이트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나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내가 막 억압당하고 막 힘들고 막 내 자신이 또 비겁해져가지고 그걸 또 받아들이고 이럴 때 그 어떤 모욕의 장소에서 나와서 길거리를 걸어다 보면 알아요. 저 비둘기도 저것도 다 회색빛으로 예. 보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자유로울 때 세상은 자유롭게 열리는데 내가 뭐 그게 너무나 모욕과 굴욕 내 스스로 받으면 난 죽은 거예요. 예. 제가 농담 삼아서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죠. 만약에 권력이 있거나 무슨 힘이 있거나 뭐 그런 사람이 갑자기 컵에다가 가래침을 뱉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마시라고. 근데 생존이 걸린 거예요. 예. 해고될 수 있어. 그럼 마시잖아. 예. 아, 그때의 느낌. 그때 영을 죽이지 않으면 못 마셔요. 그렇겠죠. 예. 너랑 나랑 같은 사람인데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근데 그걸 마신다는 건 영을 죽이죠. 그러면 나와가지고 아이 얼굴 보세요. 아이한테 뭐라 그랬을까? 너 자유롭게 살아라? 위대한 인물 되라? 예. 후배한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되냐면 이 시에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숙인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예. 이 항원도 저 돌벽 아래 잡혀도 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고. 근데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죠. 그래가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은 친구는 아직도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간간히 얘기하는데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너무 우습죠. 이 모습이. 뭐 그러니까 이게 사령이라는 시에서 이제 여기서 자유 나오고 죽은 영, 그 다음에 행동이 죽음에서 나온다.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김수영이 이 시를 지었던 그날은 깨어서 살아나는 날이에요. 예, 예. 근데 왜냐하면 우리 일반 사람들은 되게 죽었는데 살아있다라고 생각해요. 자유롭지 못한데. 예, 예. 그러니까 그 자각만 하게 되면 사실은 예. 힘들어서 자각을 안 하는지도 몰라요. 제가 예, 봤을 때. 그 시 외에 이제 김수영 시인의 산문들도 많이 예. 이제 들어있는데요. 시인이 쓰는 산문은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이게 뭐냐면요. 일단은 시인이나 문인들이 가진 가장 큰 우리한테 부러운 덕목은 예민한 감수성이에요. 아, 예민한 감수성. 예. 그리고 그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대충 글을 써도 우리를 울려요. 예, 예. 근데 1급의 시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문인들의 잣대는 뭐냐면 이런 거죠. 소설을 쓰든 시를 쓰든 이런 분들이 산문까지 된다면 지성을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산문이라는 거는요, 반성적 글이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시라는 건 일단은 지적인 그런 영역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 그런 우울함, 서러움, 어떤 아까 그 사령이라는 시를 읽으면 약간 시니컬하고 그렇죠. 좀 썰렁한 예, 그 예. 느낌, 그 느낌이 진짜 없으면 시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 시와 산문이 동시에 된다라는 건 감성과 지성이 같이 갖추어 있다라는 건데 제가 봤을 때 그 이후에 산문이 됐던 시인은 이성복 시인과 황지우 시인 정도? 나머지 어떤 문인들은 보면요 소설 너무 좋고 그런데 산문 보고 만나서 그 속으로 그렇게 직접 얘기해요. 산문 쓰지 마라. 아직은 산문 쓸 때가 아닌 것 같고 네가 가진 그 감수성에 의해 가지고 캐릭터를 포착해서 소설을 쓰든 시를 써라.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그 예리했던 그거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우리의 감성이라는 거, 감각이라는 거, 느낌이라는 건 그 구멍에 이거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잘못 뽑는 글을 자꾸 쓰니까.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3명 정도 기억나죠? 김수영 시인이 제일 처음이에요. 예. 시와 산문이 동시에 됐던. 그리고 우리가 김수영 시인을 이해할 때 너무 시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제가 김수영을 위하여 보면 시와 산문이 거의 동일하게 배치돼 있죠. 그렇더라고요. 예, 예. 왜냐하면 그게 합쳐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김수영 시를 잘못 가르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땐 산문을 안 읽어서 그래요. 아, 김수영 시인의 산문을 알려서. 예, 예. 그러니까 김수영 시인의 시는요 산문이 다 해설을 해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도 예, 예. 김수영 시인이 산문을 안 썼으면 예, 예. 막 이건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배경을 전혀 모르니까.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했죠. 그 글로는 이렇게 나와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그때 톤이 예, 예. 아빠, 예, 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모르잖아요. 예, 예. 근데 산문을 딱 보면은 김수영이 어떤 지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렇게 부합을 시켜보시면 되는데 아. 이제 또 국어 선생님이라고 김수영은 시인이니까 달랑 시집만 사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공부하게 해서 사실은 국어 교과서가 김수영을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예. 제가 봤었을 때는 시와 산문을 같이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그 지적인 측면과 감성적인 측면이 예. 이렇게 노력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타고난 건가요? 어떻게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갑자기 좀 궁금해져서요. 예.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거를 당당하고 자유스러우면 그것이 결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느끼지 마 이런 게 있으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헌법에 보면은 언론 자유 뭐 이런 거에 예. 표현의 자유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면은 그런 표현의 정치적인 자유를 못 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디로 쏠리냐면 감성적인 그 세계로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면은 분단도 되어 있고 독재 시절이지만 서정시는 예. 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성 구조와 우리의 지적인 것, 우리의 섬세한 감수성과 강인한 그 지성들이 결합이 된 사람은 아까 인문학의 본령이라고 그랬죠. 나니까 예. 살 수 있는 예. 거. 그걸로 가는 거고 그게 쪼개져 버리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남편한테 폭력을 당한 부인이 저기 가가지고 이천에 가서 도자기를 아무리 섬세하게 만들어도 그 섬세함은 슬픈 섬세함이죠. 예. 그러니까 그게 파편화돼서 쪼개졌을 때 우리는 나로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증거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뭐 그걸 억지로 노력이 아니라 자유로우려고 그러면 그거를 애써 결합을 시켜야 되죠. 예. 외부에서는 그거를 분리시키라고 요구를 할 테니까 우리는 그 두 다리,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다리 비유를 들었잖아요. 예. 섬세한 감수성과 이 강한 지성, 예. 의지는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 다리를 잘라버리면요, 못 가잖아요. 한쪽 다리로 깽깽이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갈까? 그렇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지 투벅투벅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다면 그거는 하나의 뭐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우린 부자유스럽게 뒤뚱뒤뚱거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갖춰야지 되겠죠. 예.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아, 정치 철학에 대한 이야기도 예. 잠깐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수영 시인도 그러니까 시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권력자와 사실 껄끄럽거나 아니면 껄끄럽죠. 대립할 수밖에 무조건 없는 대립적이죠. 관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정치인들이 특히 철학이 부재해서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는데요. 예.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선생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요. 그 김수영이 냈었던 그 제가 이제 정치 철학 책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예. 그 부분이 뭐냐면요. 김수영이 본인이 살았을 때 시집을 내는데 그 시집 제목이 달나라의 장난이에요. 예. 근데 시인들이 시집 제목을 정할 때는 그 시집 안에 실려있던 시들 중에서 어떤 게 원점으로 삼아야 되는가 해서 그 시 제목 하나가 시집 제목으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달나라의 장난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시에 생각해보면 서러운 것인데 너도 나도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 공통된 그 무엇을 위하여 울어서는 아니 된다는 듯이 서서 돌고 있는 것인가. 팽이를 보고서 생각하는 거예요. 팽이들이 이렇게 돌면은 두 가지가 딱 부딪히면 둘 중에 하나가 넘어지거나 그렇죠. 둘 다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가치예요. 스스로 도는 힘으로 도는 거거든요. 이렇게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수영이 봤을 때 독재는 뭐냐면 거대한 팽이 하나가 나처럼 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붙잖아요. 붙으면 넘어진다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거 많이 해요. 아이 보고 나처럼 돌라고. 그러니까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면 가까이는 진짜 붙으면 안 돼요. 옆에서 도는 걸 봐줄 수는 있죠. 잘 돌고 있다 격려해 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민주주의 사회가 뭘까? 그러면 사람들이 스스로 돌아야 돼요. 스스로 돌게.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가 뭐냐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정치가들이죠. 정치가와 정치 안 하는 사람으로 분열돼 있죠. 근데 이게 민주주의 사회는 아니거든요. 이러면은 정치 철학적으로 가두 정치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당신들은 그럴 능력이 없으니 내가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철학의 부재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인문학적인 성찰, 당신들이 얼마만큼 권리가 있는지 이 얘기를 안 하고요. 당신들은 그런 걸 실행할 수 없으니 내 공약과 내 생각을 따라.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인문학의 정신 중에 하나가 고유명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무슨 소리냐면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자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멘토를 찾는 사예요. 멘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일 싫은 그림이 그거죠. 갑자기 모세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저기는 가나안이다. 이걸 제일 싫어요. 그러면 당신 가나안이다. 이러는 게 인문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아보면은 인문학이 다 실현이 돼서 김수영 얘기를 하나 빌리면요. 시인은 자기니까 쓸 수 있는 글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김수영의 꿈이 뭔지 아세요? 시인이 무용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자기니까 쓸 수 있는 글을 써서 지금 현재는 나는 시인, 나는 내 글을 쓰고 당신들은 자기 생각을 표현도 못하고 얘기도 못하니까 시인을 존경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시인이 돼버리는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자유롭게 당당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없어지는 시대가 시인의 꿈이다. 이 김수영의 얘기거든요. 근데 돌아보면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나 정치 철학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도 그런 거죠. 어떤 대표만 있어야지 어떤 사회가 돌아간다. 이건 약한 사회고 권위주의적인 사회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정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됨을. 그 민주주의의 민주라는 말이 사실 그 개념인데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거에 맞을까? 김수영이 지금 딱 살아났으면 이게 뭐야? 왜 자기 스스로 당당하게 얘기들을 못하지? 그래서 이제 정치 철학 책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도 사실 김수영의 정신이죠. 모든 사람들 민주주의 사회는 별게 아니고 나의 권리, 나의 삶의 권리, 나의 주장을 타인에게 가급적 양도하지 않고 자기가 표현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어떤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려고 하느냐. 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주의 사회와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대표자를 뽑는 선거를 보면 마치 그분들이 뭐 아이돌 그룹 스타처럼 막 그분한테 쏠려서 어느 날 제가 농담 삼아 좀 그러는데 옛날처럼 H.O.T를 좋아하니 잭스키스를 좋아하는 것처럼 쏠리는 거 아닌가. 한 번도 그 사람들이 무슨 공약을 했는지 공약을 지키는지를 점검을 안 해요. 그렇죠. 내 삶과 관련되는데 그래서 돌아보면서 저는 인문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시에 대한 공부가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건 그런 거죠. 사람들이 당당하게 자기 표현을 하는. 그래서 겉으로 있죠. 헌법에서 보장된 민주주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높이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 표현을 잘하는 아이들, 당당하게 하는 아이들은요. 선생님이 부당한 얘기를 해도 바로 얘기해요. 선생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렇게 돼서 사람 하나하나가 아까 그 달나라의 장난처럼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한다면요. 공통된 그 무엇을 위하여 울어서는 아니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식의 그림이 사실은 가만히 보면 민주주의의 이념에 가깝고. 그래서 김수영이 이제 달나라의 장난이라는 거를 딱 시집을 썼었을 때 그런 감수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인이나 시인들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시를 쓰면 안 돼요. 문인이나 소설가 시인들은요. 자기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드러내려고 노력하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돼요. 자유가 가능하다라는 걸. 그러니까 나처럼 살아야 자유다라고 그러면 독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나 스스로 감정을 이걸 느끼고 표현할 수 있어 나는. 우리한테 시인이 옆에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존경스럽게 쳐다보는 이유가 가능하구나. 그래서 시인이 그래서 저 사람도 자기 표현을 할 때까지. 그래서 내가 시인의 업종이 아닌 거예요. 굳이. 다 시인인 거야. 그 김수영이 그렇게 얘기하죠. 시인의 꿈은 시인이 무용해지는 거다. 근데 저도 똑같은 경우인데 진정한 좋은 정치가의 꿈은 나 같은 정치가가 무용해지는 거야.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의 정신이라는 게 민주주의의 정신과 통하고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게 자유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항상 억압이 있거나 사회가 뭔가 독재의 느낌, 권위의 느낌이 있을 때 시인들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없으면 우린 잘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고마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치 철학이라는 그 테마와 이 뭐 김수영을 위하여라는 그게 저한테는 뭐 거의 같은 작업이죠. 같은 선상에 작업이죠. 있는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 김수영을 위하여 그다음에 김수영을 향해서 이렇게 그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했지만 김수영이라는 방향에서 아마 우리는 김수영에 근접한 사람, 좀 모자란 사람, 그러니까 부산으로 가는 KTX면 예. 강명에 있는 사람, 예. 서울역에 있는 사람 이렇게 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1차적 진단은 그거죠. 나처럼 자유롭게 스스로 자기니까 살 수 있는 삶을 살려고 의도를 하면 김수영의 부산 방향이 보일 거예요. 제일 멀리. 근데 1차적인 거는 그거죠. 나는 지금 서울역에서 한 걸음도 못 가고 있다. 그러니까 강명에 살던 분은 지금 얼마 못 왔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김수영의 사령이라는 시나 이런 것들을 봤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게 진단해야 돼요. 맨 얼굴로. 예. 인문학의 출발은요,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되려는 방식은 내가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아, 다른 사람도 다 부자유하게 이렇게 사는데 이러면 없대요. 예. 구원 안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봐서 나는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은 나중에 눈 감을 때 후회될 삶이야. 왜냐하면 한 번도 내 뜻대로 못 살았고 어른이 시키는 대로 아니면 사회 간섭이 시키는데도 예. CEO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눈 감을 때 반드시 후회해요. 그럼 난 뭐야? 지금까지 뭐 살았지? 나니까 살 수 있는 삶을 못 살았잖아.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그거 감당하지 마시고요. 그때 힘도 없어서 예. 나대로 못 살아요. 살려고 예.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이 수준에서 진단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왜 살지? 난 지금 나답게 사나? 난 지금 연극 배우처럼 다른 사람 각본에 따라 사는 거 아니야? 어떤 감독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 아니야?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살지? 왜 내 삶을 못 사고 항상 연기하듯이 살지? 연기하듯이 사는 삶은 우울한 삶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 진단이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허영을 가지고 나 이만하면 잘 사는 것 같아 예. 이러지 마시고 김수영이 사령 썼던 것처럼 스스로 딱 돌아보셔가지고 나는 저쪽에 이제 부산 쪽에 김수영이 있다면 예. 어디에 있는가 어느 역에 오송역에 있는가 천안 아산에 예. 있는가 동대구에 있는가 대전에 있는가 그 진단이죠. 아예 그러면은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예. 제가 봤었을 때 서울의 인구가 가장 많듯이 서울역에서 출발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자유라는 기차를요, 김수영의 방향으로 타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다. 근데 나중에 되면 엄청나게 후회하실 텐데, 나중에 스스로 삶을 돌아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면, 아니, 남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 돌아보니 남이 원하는 대로, 남이 살았던 것만 산 거예요. 한 번도, 그러니까 뭐, 우리 저 예전에 대중가요도 나오잖아요. 뭐 내가 산 흔적일랑 남겨줘야지. 흔적을 남길 게 없어요. 앞 사람의 흔적을 그대로 밟고 살아서. 그러니까 거기에 숟가락만 하나 더 얹은 삶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후회되실 거예요, 많이.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이제 죽어도 좋아. 할 만큼 했어. 이런 거지. 잘 흉내냈으니 이제 죽어도 좋아는 없을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먼저 일단은 진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김수영, 그러니까 우리한테 김수영이 있으니까 예. 이 자유로우려고 발버둥 쳤던 이 시인의 잣대에 비추었을 때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시고 힘들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기가 가진 기득권들 얻었던 거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아주 냉정하게 다 옷을 벗고 정직하게 화장품 다 지우고 스스로 딱 돌아보는 거죠. 정확하게만 돌아보시면 그 다음날 달라져요. 확 인문학적인 예. 어떤 저도 학창 시절에 그랬거든요. 예. 김수영의 시 하나가 저한테 확 왔거든요. 예. 그랬듯이 만약에 이제 오늘 읽었던 짧은 사령이라는 시 예. 한 편으로도 예. 확 오실 거예요. 나의 행동도 죽음에서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자각만 한 번만 하시면 살아나시게 돼요. 죽은 영이 아니라. 예.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뭐 유일한 방법이고 인문학적인 전공법이죠. 뭐. 예. 오늘 이 방송을 통해 다시 좀 거듭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오늘 그 김수영을 통해 시인, 사람, 자유에 대해 정말 잘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